페라리는 DRS 플랩이 180도까지 회전하는 후면 날개라는 절대적인 기술 혁신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총 270도에 가까운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모든 팀이 연구 중인 이 새로운 솔루션은 직선에서 80km/h 이점을 제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페라리가 이번 테스트 날에 선보인 이 솔루션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메르세데스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메르세데스는 자사 엔진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연합회로부터 엔진 승인을 받기 위해 채택한 이점, 솔루션 및 전략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출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페라리는 출발이 수정되면서 다른 팀들에 비해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이는 특히 페라리 엔진과 레드불 엔진을 장착한 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메르세데스 엔진을 유리하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디오에서 모든 주제를 살펴보러 갑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패독을 혼란에 빠뜨린 배수구 뒤에 레터를 지나 오늘 바레네에서는 또 다른 충격이 왔습니다. 새로운 후면 날개가 등장했는데 이는 단순히 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뒤집힙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2026 규정이 활성 공기역학에 대해 많은 자유를 허용하지만 더 이상 고전적인 중앙 피스톤으로 플랩을 올리는 구식 DRS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팀은 과거와 유사한 개념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알핀은 입구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플랩을 회전시키는 다른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아우디는 피벗을 더 앞으로 이동시켰지만 페라리는 그 이상을 넘어섰고 페라리 SF26에서 루이스 해밀턴이 처음으로 본 후면 플랩은 단순히 회전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수평 위치에 도달하고 모든 DRS가 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멈추는 대신 프로세스는 거의 180도 회전하여 전체적으로 270도에 가까운 움직임에 이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플랩의 앞쪽은 일반적으로 위를 향하고 있는 HP 로고가 있는 부분입니다. 날개가 닫힐 때 아래를 향하게 되고 뒤쪽은 IBM 로고가 있는 부분이 위를 향하게 됩니다. 날개가 뒤집히는 것과 같으며 이는 날개가 열릴 때 공기역학적 프로필을 완전히 변경합니다. 출구 에지는 사실상 입구 에지가 되고 메인 플레인과 플랩 사이에 엄청난 분리가 발생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스톨을 극대화하고 직선에서 항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즉,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패독에서 유출되고 있는 초기 텔레메트리 데이터에 따르면 페라리는 경쟁자들에 비해 직선에서 시속 80km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며 계층 구조를 변화시키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부분이 들어옵니다. 전통적인 중앙 작동기가 없습니다. 활성화 시스템은 엔드 플레이트로 이동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날개의 전체 구조가 재구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표면적인 수정이 아니라 날개의 구조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3배의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 날개와 플랩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 저항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이전의 후단 가장자리였던 프로파일이 전단 가장자리가 되어 더 얇은 정체점과 따라서 더 적은 항력을 가집니다. 세 번째, 플랩을 회전시키고 표면을 반전시키면 일반적으로 압력을 생성하고 저항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스톨됩니다. 이는 매우 지능적인 해결책이지만 또한 매우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초기 회전 단계에서 1 또는 2DC의 세일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 피벗에 엄청난 하중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의 회전 속도가 전통적인 DRS보다 느리기 때문에 플랩이 회전할 때 처음에 약간의 속도를 잃는 단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페라리가 패널을 올린 채로 박스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의 신뢰성 문제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의 엔지니어들은 이 솔루션을 매우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후면의 상당 부분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낌은 분명합니다. 페라리는 단순히 업데이트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의 허점을 찾고 한계 해석을 시도하며 회색 지대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기구 앞에 위치한 날개를 통해 이를 이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으로 이 후면 날개와 완전히 재설계된 플랩으로 샘 콜린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규정은 날개가 올바른 방향으로 장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페라리는 그 문구를 가져와서 자신을 위한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 솔루션이 시즌 내내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아니면 FIA가 곧 확대경을 들이대고 페라리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으로 페라리는 직선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 저항을 줄이고 훨씬 더 큰 날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높은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시속 80km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활성 공기역학 시스템을 활성화할 때 처음에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랩을 완전히 회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날개에 더 많은 각도가 생기는 구역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초기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닫을 때 이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닫히면 일반 DRS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최고 속도의 이점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활성화할 때 처음에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를 얻을 때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40 프라이미 칼큐밋 레이치 이상일 때입니다. 결국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 페라리 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면, 작동하고 활성화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모든 경쟁자들에 비해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페라리 시스템에 가까이 다가가서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하지만 규정을 준수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소식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메르세데스 엔진 사건에 대해. 왜냐하면 정확히 반대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입니다. 몇 달 동안 경계선 엔진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뜨거운 검증 검사에 대해, 강제 수정 가능성에 대해, 그리고 결국 누가 정치적 게임에서 이겼습니까? 메르세데스입니다. PUAC에서 투표될 제안입니다. 즉 파워 유닛 자문위원회입니다. 8월부터 압축 비율에 대한 검사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6대 1, 하지만 130도에서입니다. 진정한 뜨거운 검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더 이상 115도에서가 아닙니다. 예비 검사에서 했던 것처럼 130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면 메르세데스는 8월까지 엔진을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요, 브릭스워스 엔진은 이미 적합합니다. 130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6기통 엔진, M-Sepsil 퍼포먼스, 실린더당 2중 마이크로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위해 정확히 설계되었습니다. 더 높은 온도에서, 따라서 실린더 내에서 더 높은 압력. 두 번째, 마이크로 카메라에 연료를 공급하는 작은 구멍이 막힙니다. 그리고 유닛은 압력 비율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18대 1까지 도달합니다. 정치적으로 세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효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독선은 메르세데스가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다른 이들이 원한다면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3월 1일부터 파워 유닛의 인증이 시작됩니다. 그 날짜 이후에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맹의 승인이 없는 한. 그리고 유일한 가용 도구는 아두입니다. 이는 엔진에 대한 특별 업데이트를 허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오직 성능 격차가 2%를 초과할 때만 확인되고 인증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르세데스가 정말로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제조사들은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애미 그랑프리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FIA가 그 유명한 2%를 인증할 경우에만, 그리고 예산 상한선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8월의 날짜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추격자들이 기술적 대응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 장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메르세데스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워스 팀의 유리하게 기울기를 더욱 이동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연료입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의 유리하게 기울기를 더욱 이동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연료입니다. 왜냐하면 페트로나스는 아직 자신의 전기 연료를 최종 인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이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18대 1로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 압축비에 최적화된 연료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열량, 더 높은 효율성, 더 많은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단순히 마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에서도 이 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출력에서 소비가 적다면 더 적은 양의 휘발유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를 덜 탑재하면 차량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무게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타이어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미노 효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치적인 부분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토토 울프는 외과적으로 바리타를 했기 때문입니다. 토론이 뜨거워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FIA의 공식 검증을 받았다. 엔진의 적합성을 인증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반전된다. 규정을 강제로 바꾼 것은 메르세데스가 아니다. 메르세데스가 규정을 잘 준수하고 해석한 것이다. 공정성, 인식, 시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이렇다. 규정은 통과했다. 따라서 메르세데스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의 엔진에 대한 개입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기술적 이점이 될 것이다. 다른 팀들이 2026년에 따라잡겠지만 메르세데스에게는 큰 초기 이점이 될 것이다. 모든 메르세데스 엔진을 장착한 팀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오늘은 토토 울프가 트랙에 없었다. 그는 하루 중에 도착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브래들리 로드가 있었다. 그가 토토 울프의 역할을 대신했다. 그는 그들의 엔진이 현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FIA는 검사를 수행했다. 그리고 엔진은 이 검사를 통과했다. 그러므로 뜨거운 검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115도에서 130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엔진은 뜨거운 검사도 통과합니다.
결국 메르세데스 엔진입니다. 시즌 초반의 현재 상태로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이점을 가질 것입니다. 성능이나 출력 측면에서만이 아닙니다. 일부는 15-20마력을 추정합니다. 맥스 베르스타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게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연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엔진의 연소실 비율을 18.1로 제한하고 압축비도 18.1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연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잘 활용된 연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의 연료를 덜 실어야 하므로 결국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에서 타이어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르세데스에게는 다른 엔진 제조사들과의 정치적 전투에서 이긴 것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가 엔진 공급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숫자 면에서 불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우디, 페라리, 레드불, 혼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개의 엔진 공급 업체가 하나의 엔진 공급 업체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세데스는 승리했습니다. 메르세데스가 패독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팀 중에서 엔진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드에서. 그리고 이것은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엔진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얼어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8월까지. 그래서 이것은 메르세데스에게 이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팀들과 다른 엔진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즌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엔진 부분에서 2%의 불리함이 있을 경우 특정 개발 및 테스트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두에 대한 개입은 6개월 후에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다른 엔진 공급 업체들이 메르세데스 엔진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까지 이것은 혼다 엔진에도 해당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드에서 가장 나쁜 엔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바스톨도 웃음을 터뜨렸다. 페라리에게도 좋지 않은 해결책이라는 의미에서 메르세데스 엔진으로 치러질 13개의 그랑프리가 있을 것이다. 이전에 이미 승인된 것들이다. 그리고 130도에서의 점검은 어쨌든 8월부터 진행될 것이다. 현재 3월 1일에 파워 유닛이 승인되었고 메르세데스의 것도 승인될 것이다. 따라서 메르세데스, 맥라렌, 알핀, 윌리엄스는 이렇게 경주할 것이다. 모든 다른 엔진에 비해 성능상의 이점을 가진 이 파워 유닛으로 결국 4개의 엔진 제조사 대 1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메르세데스가 이겼다. 바톨 자신도 좋은 회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10일 후에 있을 멜버른이 있다. 따라서 지금 메르세데스 엔진을 뒤집을 수는 없다. FIA와 F5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출발 절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왜냐하면 여기서도 메르세데스가 또 다른 정치적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사실 MGH의 제거로 인해 오늘날 터보는 스타트 단계에서 더 이상 전기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모든 작업은 열기관에 의존하게 됩니다. 번역하자면 올바른 압력과 신호등이 꺼질 때의 올바른 반응을 원한다면 출발 전에 터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터보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회전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높은 회전수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발이나 테스트에서 우리는 파일럿들이 터보를 올바른 윈도에 맞추기 위해 그리드에서 13,000 회전 가까이에 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솔로 노리스가 엔진에서 12,000 회전에 도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 줄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종종 절차를 완료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신호등이 꺼질 때 마지막 차량이 정렬되는 사이에 매우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FIA가 F1 위원회와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간단하지만 전략적인 수정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5개의 빨간 신호등이 켜지기 전에 그리드의 모든 측면 LED 패널이 5초 동안 파란색으로 빛날 것입니다. 그 LED가 꺼질 때만 신호등의 공식 절차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이는 사전 경고입니다. 5초 동안 드라이버들은 출발 시퀀스가 시작될 것임을 확실히 알고 터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 혁신이 아니라 운영 조정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드에서 텁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MGK를 사용하는 아이디어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현재 정지 상태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없고 시속 50km 이하에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FIA는 더 깨끗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술에는 손대지 않고 출발 절차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르스타펜은 맥라렌의 안드레아 스텔라와 함께 이 주제를 제기하며 발언을 했습니다. 보안 위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베르스타펜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출발은 보안 문제라기보다는 터보에 대한 기술적 선택이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피트레인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는 무거운 발언이다. 메시지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는 차량의 기술 패키지를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베르스타펜, 즉 레드불, 그리고 같은 페라리도 더 나은 출발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메르세데스 엔진보다 터보를 더 잘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맥스는 레드불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외교적이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추가한다. 날개를 펼치면 저항이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슬립스트림을 활용하는 것이 더 어렵다. 직선 끝에서 날개가 닫히면 차량의 행동이 완전히 바뀐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변합니다. 타이어의 배출은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는 다르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즉 포뮬러 2.216은 단순히 다르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5초의 수정이 출발 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나요? 아니면 메르세데스 엔진과 다른 모든 엔진을 기술적으로 균형 맞추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인가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일부는 자신의 차량에서 터보의 크기를 줄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작지만 더 효율적인 터보를 갖게 됩니다. 이는 출발을 더 빨리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경주 중 특정 순간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팀이 그 터보와 차량 자체에 대해 한 성능 선택입니다. 반면에 메르세데스 엔진과 같은 다른 엔진은 더 큰 터보를 가지고 있어 터보를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엔진 회전수 창에 들어가서 스타트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능 측면에서 그들에게 단점입니다. 따라서 스타트 절차의 이 수정은 확실히 메르세데스 엔진에 유리합니다. 기술적 및 성능적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더 큰 터보를 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FIA는 이 수정을 안전성 수준의 해결책으로 포장하면서 결과적으로 메르세데스 엔진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맥스 베르스타펜이 이를 분명히 말합니다. 레드불을 방어하며 그들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같은 페라리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의 결정으로 인해 페라리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메르세데스가 또 다른 정치적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압축 비율 18대1 보고서 이후에 결국 메르세데스 엔진이 인증되었습니다. 연합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스타트 절차도 수정되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모터리제이션을 이롭게 하기 위해 특히 메르세데스와 맥라렌의 상위팀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기록된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랜도 노리스가 1.4453을 기록하고 절대 최상의 시간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데이터 수집만이 아닙니다. 맥라렌이 앞서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도 적지 않게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베르스타펜이 1초의 차이를 보였지만 C3 타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노리스의 C4 타이어와 비교할 때요. 이것은 해석을 바꿉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건조한 시간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노리스는 매우 공격적인 주행을 했습니다. 좋은 초기 페이스를 보였고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타이어가 무너졌을 때 차량은 트랙에서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의 잠김 현상과 몇 번의 트랙 이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로 돌아왔습니다. 트랙 온도는 약 45도였고 모든 사람에게 심한 마모가 있었습니다. 안첼 베스타펜도 마모를 겪기 시작했다. 하지만 레드불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타임이 상승하기 시작하자마자 박스에 들어갔다. 그리고 스틴트는 더 잘 통제되었다. 이것은 나에게 매우 흥미로운 것을 말해준다. 그들이 관리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 절대 시간보다는.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세부사항이 있다. 즉,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레드불은 직선에서 미친 속도를 내지 않았다. 즉, 매우 높은 속도를 내는 것이었다. 에너지를 배포하는 맵이 다를 수 있다. 너무 많이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미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하고 있을 수도 있다. 직선에서 모든 전력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출구 단계에서도 최적화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올해의 진정한 열쇠는 이것이기 때문이다. 직선에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만 전력은 가속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 속도를 넘어서면 수집하기 시작해야 한다.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맥라렌과 페라리의 차이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페라리는 오늘 아침에 정말 적게 돌았기 때문입니다. 단 9바퀴만 돌았습니다. 이 새로운 뒷날개를 시험해보면서 180도 이상으로 뒤집히는 플랩이 있는 혁신적인 날개입니다. 매우 공격적인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그 후 차는 박스에서 분해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요. 심각한 기계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후면 센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쪽 차를 분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순위를 왜곡시켰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 몇몇 사람들은 이를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르클레르의 바퀴, 어제 기록한 바퀴가 여전히 가장 좋습니다. 거의 모든 코너에서요. 맥라렌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더 높은 진입 속도를 보았습니다. 더 깨끗한 진입을 보았습니다. 명백한 동적 하중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제 페라리가 맥라렌보다 확실히 우수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오늘은 맥라렌이 페라리보다 우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보입니다. 변환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 전략에서 페라리와 맥라렌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어 사용에서도, 트랙에서 에너지 사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페라리는 더 긴 기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1단으로 기어를 넣어 충전합니다. 심지어 8단 기어를 피하기도 합니다. 반면 맥라렌은 높은 회전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기어도 고단 기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짧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서로 다른 철학입니다. 페라리는 공기역학적 효율성과 코너에서의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맥라렌은 가속에서의 공격성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인 엔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피아자와 노리스의 시간이 그립보다 엔진에 더 가깝다고 말할 때 과장이 아닙니다. 코너 출구에서 더 강한 추진력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직선에서도. 또한 맥라렌은 더 큰 터보를 가진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회수의 한계를 더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전력 유닛 자체의 엔진 회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페라리가 더 순수한 다운포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기 에너지 사용에 있어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공기역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랩타임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르세데스와 맥라렌이 페라리에 비해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라리는 3위, 레드불은 4위입니다. 이것은 패독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소문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여전히 숨고 있습니다. 박스에서의 피트스톱과 함께 경주 단계를 볼 때 첫 번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경주 전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차량에 탑재된 다운포스와 연료량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완전히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페라리의 윙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메르세데스에 승인된 메르세데스 엔진 사례에 대해서도요. 출발 절차가 수정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댓글에 답변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항상처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잊지 마세요.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포뮬러 1과 페라리 주제의 비디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끝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